스몰캡 종목들은 싸다라고만 해서 가질 않더라고요. 현재 상황에선 이런 상황에서 이 종목이 과거에 뭐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직관적으로 되면 사실 저희는 훨씬 더 수익률을 내기가 좋다. 저한테 스몰캡이 네. 꿈이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김두현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대화하니까 좀 어색한. 어디 보면 사석에서 형님 이렇게. 네네. 아니 근데 얼굴도 그렇고 네. 전반적으로 스타일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좀 사실 좋은 일 있어요? 뭐 좀 세련돼졌다는 얘기들 많이. 세련되었다. 좀 좋은 코디가 생겨서. 정말. 네, 누가 뭐 코디를 좀 해줘요? 뭐 여자 코디가. 여자친구분이 네. 또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네, 아주. 그게 뭔가 좀 바뀐 것 같다. 네, 근데 좀- 저도 좀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좀 뭔가. 그렇죠. 아무튼 그래. 평소에 봤던 거랑 좀 다르고 얼굴 때깔도 좀 좋아진 것 같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요청을 드리면서 봤더니 팀장님 되셨더라고요, 이제. 네, 그러니까 제가 2013년부터 애널리스트를 하나금융투자에서 했었는데 네. 사실 그때는 약간 꿈이나 목표가 그거였었거든요. 뭐요? 팀장 한번 해보고 싶다. 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렇게 뭔가 장을 그래도 조직에서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직에 저희가 소속되는 회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작년 말에 이제 기회가 돼서 네.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팀장을 맡고 열심히 젊은 팀을 꾸려서 그렇군요. 네, 하고 있습니다. 팀장, 그러면 어쨌든 본인의 팀이 어떻다라는 걸 소개를 쫙 해줘야 되잖아요. 네, 저는 어때요? 그 하나금융투자의 스몰캡 팀은? 저희 팀 자랑은 제일 첫 번째는 젊은 팀장이다. 나이로 밀어붙이는 거야. 만으로 37이니까 네네. 젊은 팀장 밑에 이제 네. 젊은 팀원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좀 함축된 게 최근에 보면 뭐 종목들도 그렇고 네네. 워낙 그 과거 전통 제조업 소비재들보다 플랫폼 회사들이라든지 그러니까 IT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실 저도 쫓아가거나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뭐 블록체인 듣기만 해도 사실 저희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팀이 이제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제일 많이 이제 글을 쓴 그 영역이 플랫폼 및 이제 메타버스 이쪽으로 제일 시장에서 글도 많이 썼었고 그래서 저는 그게 저희 팀의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굉장히 트렌디하고 네. 좀 기술 좀 받아들이는 기술이나 신규 이런 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다. 네네. 그런 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바로 훅 들어가면 네. 단점이 될 수도 있잖아. 이게 뭐냐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의 분위기는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네, 팀장님이. 그 사실 딱 그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좀 종목 장세가 들어가면 이게 시장이 좋아서 들어가는 종목 장세에는 저희 팀 분위기가 진짜 잘 맞거든요. 근데 시장이 약간 하방 박스권 같은 느낌에서 종목 장세가 들어가면 대부분 다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그렇죠.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젊은 친구들이 경험이 부족해서 좀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재밌는 예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PER 20배, 30배가 비싸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네네. 숫자만 나오면 된다. 이런 방향이고 그러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20배, 30배면 굉장히 고성장하는 적어도 과거 한 2, 3년 전에 2차 전지 소재주들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제 저랑 같이 하는 이제 저희 시니어들이 조금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옛날에도 우리 그 운용사에서도 네. 이게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가자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맞아요. 많고 그러다가 가자 하다가 몇 번 하다가 이제 보면 이제 다듬어지고 이렇게 맞아요. 다듬어지다가 이제 점점 네. 멋진 투자자로 성공하는 그런 네.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저희가 스몰캡에서 애널리스트 분이 나온 것도 처음이에요. 네. 이제 개별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스몰캡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종목 발굴은 어떻게 하냐? 네. 사실 저희 팀을 떠나서 그냥 왜냐면 저희 팀원들 각자마다
뭐 방법이 있을 거고 네. 저희는 뭐 제가 팀장이라고 해서 그 젊은 팀장이니까 수평적으로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의견들을 네, 이렇게 다 네네. 모아서 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저하게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경제 상황, 뭐 환율, 뭐 곡물가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각각의 개별 기업들의 사실은 실적들을 제일 좀 트래킹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니 네네네. 작년 1분기 그 다음에 바로 직전 전분기 요 두 개를 이제 퀀트 같은 걸로 뽑아서 좀 잘 나왔던 기업들을 일단 좀 리스트업들을 해놓고요. 네. 거꾸로 네. 작년 1분기에 안 나왔던 어떤 회사들, 종목들. 그 다음에 바로 전분기에 잘 나왔던 회사들. 그러니까 요게 회사들마다 사실은 시즈널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무작위로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약간 이제 뭐 4분기가 계절적 성수기인 뭐 SI 업체들, 그러니까 정부 수주라든지 이런 거를 연말에 받는 회사들 리스트업들을 빼고 시즈널리티가 별로 없는 기업들만 이제 추려내서 그 다음에 넥스트로 하는 게 저희는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는데 이거는 아마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 다 동의를 할 거예요.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너무 네, 뭐 네. 다트 활용이 거의 뭐 웬만한 플랫폼 수준으로 하시기 때문에 저는 좀 제가 관심 깊게 보는 거는 그 연구개발 영역들, 연구과제 수행 과정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스몰캡 종목들은 싸다라고만 해서 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싼데 소외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만 아는 주식, 나만 아는 종목으로 되면 사실 이게 저희가 쓰기도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뭐 특징은 거래량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실적은 꾸준하게 나오고 PER 싸고 근데 주가는 안 가고 무관심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게 스몰캡 종목에서 사실 모멘텀이 그래서 결국엔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 회사의 과거 연구 과제들, 뭐 정부 수행 이런 것들이 사업 보고서 사업 내용에 이게 쭉 나와요. 네. 그게 보면 뭐 1998년부터 뭐 2000 몇 년도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사실은 좀 잘 보시면서 아니 이 회사가 2004년도부터 뭐 이런 소재업을 했었어? 그럼 이런 거를 이제 네이버에 찾아서 보면 주식의 유명한 블로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좀 맞물려서 그러면 지금 최근 트렌드 같은 경우에 뭐 2차 전지 전기차가 됐던 신재생이 됐던 근데 내가 봤던 이 회사는 그냥 일반 제조업인데 과거에 뭐 태양광을 했던 적이 있었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 이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열어놓는 거죠. 이게 찾다 보면은 이거 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자이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 당장은 하기에는 좀 힘드실 수는 있는데 요거를 엑셀에다가 계속 쌓아놓으면 사실 종목들은 결국에는 이것도 빅데이터처럼 쌓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쵸. 계속 이런 작업들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일 직관적인 게 스몰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 상황에선 이런 상황에서 이 종목이 과거에 뭐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직관적으로 되면 사실 저희는 훨씬 더 수익률을 내기가 좋다. 그러니까 많은 게 좀 뭐랄까 전문가들 주식 전문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길게 뭐 장기 투자 뭐 아니면은 뭐 올해 분할해서 쪽 이렇게 분산 투자. 네, 근데 저는 철저하게 스몰캡 종목은 수익률 게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 회사 가치가 싸. 그리고 지금 너무 좋은 가격이야.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갈 것 같아. 이게 1년 뒤에 가는 것보단 당연히 빨리 가는 게 다다음 좋죠. 주에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네, 그러려면 결국엔 모멘텀이라는 게 붙어야 되고 이 모멘텀은 사실 뉴스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에 전체 신문들을 다 구독을 다 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이렇게 들어가서 뉴스들만 이렇게 쭉쭉쭉쭉쭉 넘기면서 뭐 헤드라인들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헤드라인에 공통된 것들이 나와요. 뭐 최근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당연히 뭐 러시아라든지 차기 정권에서 나오는 뭐 어느 분이 뭐 당대표가 되던 아니면은 뭐 청와대 뭐 총리가 되던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경제부 총리가 어제 네.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나오면 또 그분의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게 2년 뭐 아니면 학연 지연으로 종목이 연결되면 테마주? 이건 테마주 이런 게 아니고. 네. 근데 이분이 결국에 뭐 경제부총리가 됐던 아니면 어디가 됐던 이분들이 과거에 했던 또 뭐 논문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또 맞물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분이 공대 출신이던 아니면 법대 출신이던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제가 애널리스트 2013년도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정권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공약이 나오는 이 기간이 사실 개별주로서는 되게 좀 재밌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 탑다운보다는 바텀업이라고 네, 얘기하시지만 그 여기서 말하는 탑다운은 흔히 말하는 이제 매크로 변수들, 뭐 네네. 연준이 어쩌고저쩌고 네. 이런 거 말고 네, 맞습니다. 그 대신에 근데 이제 세상이 변화하는 그런 거에는 그렇죠.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세상의 변화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해주신 거에 연결해 보면 차기 정권이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차기 정권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뭐 중요한 그 네. 테마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네. 테마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그냥 네. 그 중요한 띠이 있는데 그 띠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우리 이제 그 어쨌든 뭐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네. 정권은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향후 5년 동안은 이 정권이 할 거라는 거죠. 잘하든 그렇죠. 못하든. 근데 이 정권에서 시작을 할 때 어쨌든 힘이 제일 세고 네. 모멘텀도 굉장히 센데 주목해서 보시는 거는 어떤 걸 제일 먼저 보세요? 사실 공약집들을 이렇게 보면 네네네. 그러니까 좀 재밌는 얘기로는 내가 관심 있었던 것이 공약집에 있으면 이거 되게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속마음이 좀 반영되는 그쵸, 거죠. 그쵸. 또 어떤 거는 근데 이런 부분들도 공약집에 들어가? 되게 신선하네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두 개가 좀 섞여 있긴 한데 제가 이게 사실 좀 두서없이 말한 것 같지만 말씀드리면 공약집 내용을 보면 진짜 되게 방대해요. 안 들어가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이 공약집을 보면 이거 내 종목도 관련주인데? 내 종목도 관련주인데? 하긴 뭐 공약집에는 이것저것 다 좀 네. 하겠죠. 두리둥실하게 맞아요.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정리를 하면 저희 팀에서는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전 정권, 그러니까 전 정권하고 좀 반대되는 좀 산업이 있을까? 뭐 이런 게 일단 첫 번째로 뽑았던 내용, 그 중에서도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공약집에 들어갔었던. 요거는 아마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원전이 제일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전에는 이제 너무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뭐 거래를 좀 활발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많이 내용에 나오고 뉴스에도 제일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팀에서는 사실 종목들을 발굴하기가 좀 되게 쉬워지고 그리고 그 공약집 내용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었던 내용은 뭐 AI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하겠지만 뭐 교육 쪽이 생각보다 이번 정권에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구나. 네. 그러니까 뭐 내용이 나왔던 것들 중에 정시 비중을 좀 높인다. 그런 내용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쪽으로는 방과 후 교육 활동을 좀 확대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좀 그 보수 정권이 좀 들어오면 사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들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이번 정권에서는 좀 그게 반대인 거죠. 요건 좀 신선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좀 자녀분을 뭐 초등학교라든지 이렇게 좀 오랫동안 방과 후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확대를 하고 지원도 확대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약집에서는 좀 이번에는 좀 신선한 내용이어서 그래서 정리를 하면 원전, 그다음에 뭐 부동산, 그다음에 이런 교육 쪽 컨텐츠 그러니까 이런 업체 종목들이 사실 계속 좀 뉴스화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몰캡 종목에서 종목들을 좀 추려낸 다음에 네.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들이 있는 것들을 좀 2차 필터링들을 하는 거죠. 업태를. 그래서 근데 여기에 만약에 1분기 실적까지 되게 잘 나온다. 이러면 사실 되게 주가는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나. 괜찮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일단 듭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이게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원전. 네. 왜냐면 이제 원전은 이제 전 정권에서 워낙 이게 눌려 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세게 누르면 톡만 해도 그렇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네. 아이디어예요. 맞아요.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원전주라고 하면 뭐 대장주는 당연히 뭐 한전일 거고 네네. 되게 많은데 사실 원전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하는 업체들은 사실 의외로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보면 플랜트에 들어가는 뭐 보일러가 됐던 아니면 뭐 열교환이 됐던 아니면 그냥 일반 부품이 됐던 사실 저희가 이해할 수도 없는 뭐 워낙 이 세부적인 것들이 많은데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업은 뭐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뭐 플랜트 이런 것들을 주로 하다가 이제 원전까지 확대된 원전 회사들이 도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업체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진짜 이렇게 안 좋았을 수가 있을까.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규제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트렌드, 셰일가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유가가 굉장히 낮아졌었기 때문에 사실 플랜트 사업도 수주가 좋지가 않았었죠. 근데 최근에 보면 유가도 되게 오르고 그리고 이제 정권도 바뀌면서 원전 관련한 모멘텀도 부각이 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이 조금 저속한 표현으로는 좀 쩔어 있다가 지금은 이제 슬슬 이제 올라오는 국면이고 네네. 이런 종목들을 저희는 흔히 표현으로 약간 시클리컬 종목이다. 그쵸. 근데 이런 종목들은 가장 중요한 게 수주 잔고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무조건.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의 향후 실적은 결국엔 수주 바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클리컬 종목은 수주 잔고가 중요하고 작년 말 수주 잔고가 그 전년 말 대비 아니면 그 전 반기 대비해서 트렌디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찾으면 되게 좋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뭐 이렇게 좀 소팅을 했을 때 뭐 되게 많습니다. 원전 종목들 중에 뭐 효성중공업도 있고 HRS, BHI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 다 대부분 다 사실 이런 거에 좀 부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시고 한번 회사 담당자하고 IR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는 게 맞는지 어떤지 물론 실적을 물어보면 당연히 뭐 공정공시 때문에 대답을 안 해주겠지만 산업이 움직이는 분위기 좋다 나쁘다 정도는 분명히 아마 담당자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금 원전 쪽 관련주들은 사실 진짜 그리고 뉴스가 일단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기 정권에서 원전 관련한 부분들은 계속 건들기 때문에 거의 하루 이틀 다르게 계속 원전 뉴스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사실 센티를 계속 자극을 시키는 거죠. 근데 작년 말 수주 잔고에서 올해 또 매출 인식이 된다면 턴어라운드도 될 거고. 근데 궁금한 거는 작년 말이라고 한다면은 수주 잔고가 벌써부터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전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매출 비중을 보면 원전은 실질적으로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본업 플랜트가 이제 돌기 시작한 거죠. 작년 한 3분기 이렇게 때부터 그때부터 보면 사실 유가가 어느 정도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네요. 원전 수혜주라고는 하지만 원전만 하는 회사보다는 그렇죠. 플랜트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돌아서고 있다라는 게 수주 잔고를 보면 확인이 된다. 네네 맞습니다. 만약에 수주 잔고가 제대로 됐다면 1분기 실적에서도 이게 이제 반영되면서 실적이 좋을 확률이 높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원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멘텀적인 플러스 알파적인 개념인 거죠. 여기에 이제 모멘텀이 더해진다면 아까 그 뉴스가 더해져야 주가가 맞습니다. 그냥 무관심에서 관심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정상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원전 관련된 주가 100%는 한국 수력발전원이나 한수원 이런 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상장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원전 관련주라고 하면 원전에 들어가는 일부 부품을 하는 회사. 이게 이렇게 지칭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이게 나중에는 뭐 역전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스마트 원전이라든지 신규, 그 다음에 중동 쪽에서도 원전 관련된 신규 수주들에 대한 니즈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애드가 된다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산업이 되게 안 좋아졌다. 그러면 저희가 애널리스트들이 제일 좋게 그리고 가장 좀 공격적인 표현을 쓰는 게 그 산업 구조 개편, 그다음에 경쟁 심화 완화, 그다음에 치킨 게임을 이제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르게 하면 경쟁사들이 좀 망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좀 힘든 업체들,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안 좋았던 업체들은 아웃이 됐다. 그러면 이런 시클리컬 업체들은 대부분 다 그러니까 입찰 베이스이기 때문에 경쟁사가 사라지면은 당연히 좋은 입찰로 들어갈 거고 마진율이 개선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타는 거거든요. 보고서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으면 주목해봐라. 이런 굉장히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막 대놓고 막 이거 엄청 좋아 이렇게 보고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한 줄로 산업 구조 개편이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거 엄청 좋은 말인 거죠. 그리고 이제 경쟁이 심화됐던 경쟁이 완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 아주 좋은 표현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굉장히 막 꼬고 이렇게 직관적인 게 좋은데 좀 짧은 문구 안에 뭐 있어 보이게 쓰려면 또 그렇게 쓰긴 해야 돼요. 경쟁이 완화되고 있다. 근데 경쟁이 완화가 왜 됐겠어? 딴 애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원전 관련해서 이제 효성중공업
RS, 그리고 이제 BHRA. 이렇게 세 개 네.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종목들이 주로 이제 원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부분이 하는 업은 그러니까 뭐 쉬운 표현으로 이제 뭐 변압기. 그러니까 전류 자체가 굉장히 증폭이 됐을 거잖아요. 그쵸, 그쵸. 에너지원을 내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전류화를 시킬 수 있는 뭐 변압기, 뭐 이런 류가 어떻게 보면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하고 있고, 네. BHI 같은 경우에는 열교환 보일러라고 그래서 이제 발전소를 떼면 이제 열들이 나오고 네. 이 열들로 에너지를 내지만 폐열이라고 그래서 이 열들이 이렇게 새는 열들이 생겨요. 요걸로 2차 보일러를 더 돌리는 거죠. 우리는 남은 열도 놓칠 수 없어. 뭐 이런 개념으로. 두 번 타는 보일러.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거꾸로 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일러를 타는 게 아니라 보일러를 돌리면서 2차 에너지를 다시 일으켜서 이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스팀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게 투자자분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스팀 자체도 판매를 해요. 근처 그쵸. 공장에 스팀도 판매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품을 하는 게 뭐 BHI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보면 부품이 원자력에만 들어가는 보일러는 아니에요. 보면은 화력 발전소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일반 뭐 바이오 디젤이죠. 뭐 그런 뭐 발전소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원전 쪽 산업이 커지면 이쪽도 들어가지만 원전은 당연히 ASP가 좀 더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훨씬 기술 난이도가 높은 산업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으로 인해서 이런 업체들이 저희는 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길게 있습니다. 보면 좋아질 수 있을 네. 것 같다. 근데 제가 얼핏 듣기에 딱 리스크가 옛날에 이제 한전 KPS 이런 종목들도 생각을 해보면 원전도 하고 화력 발전도 네, 해. 맞아요. 근데 화력 발전이 줄어들어. 그래서 이게 원전이 늘어나기도 전에 얘가 줄어들면서 펀더멘탈은 생각보다 막 뭐 주저앉고 막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 본업에서도 뭔가 턴어라운드 조짐이 보인다. 이거는 밑에가 탄탄하게 올라가면서 원전이 알파가 되는 거니까 이런 스토리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 어쨌든 플랜트 수주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LNG라든지 뭐 이런 쪽은 결국에는 이제 중동 쪽인데,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19년도 4분기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중동으로 넘어가서 뉴스가 나온 게 2020년도 2분기부터거든요. 그래서 중동은 생각보다 봉쇄가 늦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뒤인 21년도 2분기부터 사실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됐고 그 얘기는 이제 석유를 뽑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플랜트를 내려면 중동 국가들이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고 이 시점이 작년 2분기부터였고 그 뒤로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중동 산유국들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국가들이 올해 수주를 내는 게 많을지 아니면 올해 말에 내는 수주가 많을지라고 보면 수주는 점점 우상향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유가 수준이 계속 어쨌든 또 좋은 먹고 살만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또 좋은 편은 아니지만 또 국제적인 이런 정세가 또 계속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산유국들 재정 상태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 적어도 최소 내년도 수주까지는 어느 정도 기 확보를 했다 본업 쪽에서. 그래서 시클리컬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보통 좀 그런 분위기를 타면 그래서 딱 한 1, 2년이나 2, 3년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종목은 올해부터가 어떻게 보면 그 시클리컬 초기의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적어도 내년도 아니면은 좀 더 빨라진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뭐 본업에 대한 숫자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탑다운 관점에서 그 리세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경기 침체 얘기하는데 맞아요. 경기 침체 얘기하는데 시크리컬 이런 되게 모순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이 모순된 현상이 좀 상당히 지속될 수 있겠다. 경기는 침체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투자는 계속돼.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다시 만들어야 돼. 뭔가 지금 돈을 벌 만큼 번 애들이 있고 뭔가 그 어떤 이유에서는 탈탄소든 뭐든 투자를 다시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그러니까 뭐 분명히 시크릿거를 하면 안 되잖아. 경기 민감할 때는. 근데 되게 이상한 현상들도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환이 되게 어렵기는 한데 저도 잘 모르고 뭐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원재료 가격들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유가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제조업 기업들의 뭐 수익이 되게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이 수출이 또 되게 많다 보니까 이게 환상세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지금 저희 팀 커버리지 종목의 컨센서스들을 보면 원가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훼손이 사실은 생각보다 나타나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경기 침체가 기업 실적이랑 영향이 들어간다면 사실 그러면 진짜 본격적인 경기 침체로 가속화가 붙는 건데 일단은 기업 실적들은 사실 방어가 돼요. 이게 환이 됐던 그다음에 신규 투자가 됐던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엄청난 경기 침체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것만 아니라면 분명히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저는 뭐 종목 장세라고 저희 팀은 그래서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수출하는 데들이 꽤 있나 보네요. 그렇죠. 되게 많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래서 그냥 요거는 좀 다른 번외로 얘기로요. 지금 여의도 매니저분들이나 저희 팀도 그렇고 이제 관심을 갖는 쪽이 물론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관심 많이 있지만 뭐 의류 OEM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오미크론 이후에 결국에는 소비 활동에 대한 정상화 그쵸. 그런 것들로 인한 뭐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사실 의류라든지 뭐 신발 이런 경기 소비재들이 사실 되게 지금 상황이 좋아요. 그래서 뭐 화승도 그렇고 최근에 주가 흐름들 보면은 뭐 영업무역이나 OEM 업체들 주가가 쫙 그쵸. 좋은 게 그런 이유인 건데 그런 업체들의 그런 뭐 부품 아니면은 재료 아니면은 뭐 원단 이런 거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이런 업체들은 사실 원재료 부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다못해 뭐 소가죽도 올랐고 하다못해 요즘에 가격이 안 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이런 업체들이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의 대부분 공장이 해외에 있고 또 거기에 계약을 하는 상대방인 나이키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건 또 의외로 상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안 가지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크로로 퉁쳐가지고 뭐 경기 침체 그리고 끝내버리지 말고 네. 자세히 찾아보면 그 안에서 안 좋은 거 다 안 좋은 네, 거니까 맞습니다. 좋은 애들이 있다라는 네. 거네요. 이 원전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오갔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에요. 좀 네. 핫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이제 네. 그 같이 있었던 최상욱님 또 네.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상욱이 형 요새 좀 바빠 요새 거기 저기 거의 다들 물 들어. 지금 뭔가 바뀌었대 정책이 네. 뭔지 맞아. 모르겠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거래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다른 분들은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최소한 전 정권보다는 더 많이 거래가 일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일단은 뭐 신규 착공이 됐던 어떻게 됐던 뭐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우호적으로 시장에 돈다. 그러면 뭐 상한가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법인 사업자들, 임대 사업자들에 네네네. 대한 혜택을 다시 만들어주고. 근데 뭐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착공되는 신규 관련된 부분들은 많을 거다. 그러면 당연히 건설사들 주가들이 제일 오를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이제 뭐 차기 대통령 선임이 딱 됐을 때 당선됐을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던 게 사실 부동산 건설주들이었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을 지금 시작을 하면 결국에는 2년, 3년 뒤에 투자들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 활발한 거는 저는 전세가 되게 활발해질 것 같아요. 전세. 네, 왜냐하면 뉴스들을 저희가 좀 뽑아보니 전 정권에 가장 많이 나왔던 뉴스가 거래가 없으니까 뭐 월세 베이스로 되게 많이들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뭐 단기 임대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왔고 그러면 전세가 활발해지려면 이쁜 전세를 만들어야지 좀 더 전세값을 높게 받을 거고 이건 집주인의 의지겠죠. 그러면 저희는 그래서 차기로 따라가는 게 뭐냐? 이게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다시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뭐 하츠라고 하면 주방에 후드 그쵸. 하는 후드하는 업체 이거는 뭐 다 똑같습니다. 뭐 현대리바트부터 해서 뭐 좀 작은 가구로는 NX 그 다음에 뭐 벽산이라고 하는 단열재 하는 기업, 라이온 캠테이라는 인조 대리석 업체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업체들도 과거 2, 3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벽산. 네, 맞아요. 옛날에 근데 이게 2010 맞아요. 5년, 15년 16년 엄청 핫했죠. 어마어마하게 엄청 올랐죠. 핫했죠. 어마어마해. 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그런 사이클이 거의 한 7, 8년 만에 약간 다시 돌아오는? 야, 그러게요. 네. 오랜만에 돌아올 수도 있다. 네. 근데 그 리모델링 관련주가 좋아질 거다라는 그게 아이디어가 네. 그 논리 구조가 이게 전세가 활발해진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어쨌든 규제가 완화가 되면 뭐 신규로 짓는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낮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되면 어쨌든 새로 들어가는 집은 네.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거 저희가 트렌드를 보면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해지면 매매가보다 이전 전세가가 돼요. 빨리빨리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전세가를 좀 더 좀 좋은 방향에서 높여주려면 이제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코로나 때는 리모델링보다는 약간 사치품에 대한 니즈가 더 컸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못 가니까 우리 집에 좀 좋은 식탁 놓고 좋은 의자 놓고 좋은 조명 놓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집주인 관점에서 그때는 이제 세입자 관점이었다면 지금 이제 집주인 관점에서 내가 지금 전세를 내놓는 이 물건을 좀 더 이쁘게 리모델링을 하면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위층보다 내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매매가도 높아지고 하면서 이런 레버리지들 그러니까 부동산은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알간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리모델링 관련주들이나 저희 팀에서 최근에 썼던 리포트 중에 이제 리파인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 리판이라고 하는 종목은 뭐냐면 이제 서울보증보험처럼 전세 계약을 했을 때 그런 보증보험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보증보험 개념에서 등기를 뭐 대행해주는 뭐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부대 수입 아니면 이런 플랫폼을 하는 업체인데 이런 업체들도 거래가 활발해지면 사실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상장했나 보네요.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아직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네. 아직은 조금 애매할 수는 있겠네요. 네네네. 밸류에이션은 좀 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리파인이라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어쨌든 거래가 우리가 부동산 거래는 확실히 늘 것 같다. 네. 이 컨셉을 가지고 건자재들도 지금 네. 최근에 많이 움직인 것 같고 네, 건설업종도 움직였다가 이제 건자재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관련된 종목들도 찾아보면 좋겠다. 네. 하츠, 벽산 오랜만에 네, 추억의 종목. 관심 추억의 종목으로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오는 게 또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만큼 무관심이었다가 이제 눌렸다가 올라가는 그런 게 네. 되게 제일 큰 모멘텀이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교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사실 교육하면은 제일 많이 나온 게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으니까 교육주들이 밸류에이션이 늘 되게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교육주들은 수급이 받는 교육주가 없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했을 때 이제 청담러닝이 뭐 해외로 이제 교육 수출을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우겨서 한 적이 있지만 시장에선 대부분은 아니 교육주가 왜 그렇게 고밸류를 받아야 돼? 학력 인구 감소되고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가 그거거든요. 정부 정책에 너무 좀 매몰돼 있는 가장 큰 업이다. 항상 정시 수시 비중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EBS를 어떻게 쓸지 모르고 그러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사실 내년도에 대한 포캐스팅이 어려우니까. 네,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기 힘들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런 입시 관련주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이번에 보면 그 정부 정책에서 나온 것 중에 의미 있었던 내용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과후 활동에 대한 교육 컨텐츠를 좀 늘리겠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좀 더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학교에서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되게 좋아질 것 같고 이런 교육 컨텐츠들은 결국엔 저학년 베이스인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청담 러닝 지금 이름 바뀌었죠. 크레버스라고 하는 그리고 비상교육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에듀라든지 이런 데들도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또 관심 깊게 보는 게 CMS 에듀는 뭐 합병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캐리소프트 이런 캐리소프트라는 기업도 이제 영어 쪽 관련된 컨텐츠들을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유치원에. 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사실 저희는 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의 또 다른 좀 플러스 알파는 아까 원전 관련주만 좀 말씀드리면서 본업은 플랜트고 원전은 플러스 알파다.
지금 말씀드린 교육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에요.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학원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오프닝이 되면 오프라인 원생수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본업 수익 좋아지고 거기에 방과 활동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교육 관련주들도 저는 어쨌든 현 정권 때에서는 좀 계속 주각받을 수 있다,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게다가 이 리오픈까지 되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질문일 수 맞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원전의 수혜인데 기존의 본업인 화력이 줄어들어서 뭐 이게 뭐지 이런 수 있다. 근데 이번에는 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냥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 어쨌든 그냥 온라인으로 되게 많이 돌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온라인 대응을 잘한 회사들이 잘 이제 대응을 했을 거고, 그러면서 마진은 되게 좋아졌을 그렇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리오픈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사실 그 온라인화가 됐을 때는 말씀해주신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들의 매출은 좀 감소했지만 이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구조가 됐고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기업들을 보면 한 100% 정도가 매출 비중이라고 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뭐 온라인이 한 15% 정도 안팎이었다가 뭐 이제 크레버스 기준으로 보면은 온라인 비중이 30% 35%까지 늘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오프라인 학생들에 대한 ASP가 당연히 더 높아요. 그래서 매출 감소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구조였는데 네네네.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익률 그러니까 OPM은 떨어질 개연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절대 이익은 높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볼 때 전체 온라인 매출이 줄어드냐 사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을 들어야 온라인까지 할 수 있는 연계된 과정들도 분명히 기업들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오프라인, 그러니까 전체 매출 비중으로 보셨을 때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아졌네 과거보다. 근데 온라인 매출은 작년보다 더 높아졌어.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면 100에 대한 오프라인 매출 비중은 80%로 다시 전년 대비해서 10%포인트 올라갔다. 근데 온라인은 20%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 20%가 전년도 30%보다 금액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익률이 비록 낮아질 수는 있어도 결국엔 저는 절대이익에 대한, 왜냐하면 교육업체들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육업체들은 그냥 이익을 많이 내서 사실 PER이 쌓야지 수익률을 내는 게 저는 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OPM보다는 분명히 그냥 이익을 많이 내는 구조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회사들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돼요? 사실 교육업체들 평균적으로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니까 이제 포워드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4배 정도, 14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하이싱글 한 8배에서 한 10배 정도 인 회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8배에서 9배 정도 되는 수준이 꽤 있고, 그러면은 이제 평균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밸류에이션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이익도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좀 좋아질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네요. 괜찮을 수 있겠네요. 잘 찾아보면.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생각해도 오프라인으로 했다가 온라인에 적응 잘해가지고 한 회사들이 또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아. 네, 그렇죠. 온라인을 전화를 하는 게 되게 어렵지. 맞아요. 근데 이 온라인을 잘하면서 야 오프라인으로 하면 돈 더 내. 근데 더 잘해줄게. 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ASP가 더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고민이 돼요. 이효석 아카데미 지금 온라인인데. 오프라인으로 어디서 이렇게 모여서 한번 좀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쨌든 이효석 아카데미잖아요. 교육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딸하고 같이 하윤이 경제 공부라고 경제 공부에서 만든 컨텐츠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교육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학생들의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잖아요. 아까 그 밸류에이션 낮은 거 이유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작년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었던데 30만 명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 출생자 수가. 그럼 과거에 비하면 큐가 워낙 줄어드는 거예요. 아무리 피가 늘어나도.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또 하나는 성인 교육 시장도 엄청 커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IPO 시장, 그러니까 장애 시장에서 뭐 핫한 게 뭐 야나두도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북스, 이북 뭐 이런 회사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뭐 밀리의 서재 이런 데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교육 시장을 볼 때 지금처럼 그러니까 입시 베이스로 본다면 사실 밸류에이션 할인이 계속 받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저학년, 왜냐하면 저학년들은
ASP에 대해서 되게 무차별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치. 한 처음에는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게 좀 있어. 그렇죠. 다양하게 이제 해서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성비가 안 나오네. 이런 그렇죠. 생각을 아마 부모님들도 맞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제가 뭐 어디를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학습지 업체들은 실적들이 되게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아하, 네. 학습지 업체들. 네. 근데 이제 반면에 뭐 진짜 뭐 영어 유치원 이런 데들은 뭐 출산율이 낮아도 계속 연간으로는 계속 올라가고 그렇구나.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되게 양극화예요, 그것도. 네, 되게 맞습니다. 양극화. 그러니까 소비의 양극화. 네. 이게 돈을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고 막 이래 버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 포르쉐 타면서 컵라면 먹는 사람이 있대요. 그 유튜브에서도 좀 재밌게 나왔었는데 부모들이 약간 나는 그치. 삼각김밥 나는 먹고 해도 그렇지. 내 자녀한테는 뭐 그게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불 그 의지거든요. 네, willing to pay. 네. 소위 말하는 내 아들한테는 내 딸한테는 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건강. 네, 건강 맞습니다.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맞아요. 뭐 이런 거 막 되게 willing to pay 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사는 집 막 이런 거. 맞아요. 우리가 어디에다 돈을 많이 쓰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약간 만담처럼 했는데 재밌네요. 만담처럼 완전 재밌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차기 정권 수혜라는 컨셉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뭐 원전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교육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주제로 얘기했는데 웬만한 건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김두현 연구원님 근데 뭐 또 다음에 또 나오셔가지고 또 재밌는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질문? 이호석 아카데미가 아니요. 지금 즉흥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물 한 잔 드시고. 잠깐만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김두현 연구원님에게 스몰캡이란? 저한테 스몰캡이란 약간 사실 제가 그러니까 약간 꿈이다. 왜냐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애널리스트가 사실 꿈이었었고 좀 이렇게 좀 사적인 얘기긴 한데 워낙 뭐 좋은 대학교 나오시고 좋은 이렇게 교육 받으신 분들이 사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대학교 때도 사실 열심히 다니질 않았었고 주식이 좋아서 이제 갑자기 자기 고백을 하고 있어 하면서 사실 근데 그럼에도 제가 정말 많이 입사원서도 넣고 했는데 잘 안 됐었거든요. 진짜. 네. 저도 이제 취업난을 엄청 심하게 겪고 그렇군요. 저는 이제 대학교를 뭐 29살까지 거의 다녔었으니까 재수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게 애널리스트 꿈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진짜 스몰캡 요 팀, 특히 하나금융투자 스몰캡 팀이 저한테는 약간 꿈을 실현해줘요. 꿈을 실현해줬고 앞으로도 꿈인 네, 거죠?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 스몰캡 스몰캡 애널리스트로서 보람을 많이 느끼실 때는 언제예요? 사실 제일 많이 느낄 때는 무조건 저희가 썼던 리포트가 잘 됐을 때 그게 정말 되게 커요. 그러니까 또 반면에 제일 힘들 때는 제일 안 될 때. 그치. 결국은 주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요. 스트레스 받는 거는. 그리고 저희는 특히 이게 변동폭도 심하고.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썼던 종목들 중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뭐 거래 정지, 상장 적격 이런 데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막 이게 너무 이제 괴롭죠. 스트레스 많이 받죠. 괴롭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르는 거니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게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좋은 종목으로 또 많이 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서 투자분들이 좋으면 또 그게 또 엄청 보람이 또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스몰캡이 본인의 꿈이면서 앞으로의 꿈이라고 얘기해 주신 하나금융투자의 김두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